2023년 5월 한 주택가의 분리수거장에서 담요에 둘둘 감긴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얼굴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이었죠. 이 발견은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었으며 이 방송으로 인해 한 커플이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커플은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동안 연애한 장기 커플입니다. 남성은 1990년생, 여성은 2006년생, 16살이나 차이 나는 커플이었죠. 심지어 당시 33살이던 조나단은 돌싱입니다. 결혼한 상대와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이혼한 상태였죠. 이런 남성이 당시 14살의 케이틀린과 연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커플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예상할 것입니다. 33살의 조나단이 14살의 케이틀린을 가스라이팅했을 것이다. I like that he's caring and understanding, and I feel like, nobody is like him at all. Yeah. Like, I've never met somebody like him before. 하지만 이 사건엔 충격적인 반전이 존재합니다. 사건 당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케이틀린이 아니라 조나단입니다. I told him that I gave him $5. I ran away from an independent living house, and I told him he had $5, to kill her, and he told me that he couldn't do it because I was his mom. 미국에는 위탁가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친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이를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맡기는 제도이죠.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는 돌봄을 받으며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대이죠. 한번 버려진 아이들은 또다시 버려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위탁가정 내에서의 학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이것들을 견디며 위탁가정에 있으려 노력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케이틀린 또한 5살부터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이 처음 가게 된 위탁가정에서 그녀는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를 당한 것이죠. 그것은 무려 6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12살이 되던 해 위탁가정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녀가 살던 오하이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케이틀린은 가출한 아동입니다. 결국 다시 잡혀 또 다른 위탁가정으로 보내지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케이틀린은 당연하게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정형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불필요한 존재야. 곧 떠나야 할 잠시 맡겨진 짐이야. 케이틀린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몸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약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케이틀린은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케이틀린은 어느 날 민글2라는 어플을 접하게 됩니다. 이 앱은 자신의 주변에서 이성을 찾아주는 시스템이었죠. 케이틀린은 이 어플을 설치하고 가입하고 접속했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남성에게 채팅을 보내게 됩니다. 안녕? 나는 케이틀린이야.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남성 또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상해진 케이스이죠. 조나단이 18살 때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자 군대에 입대합니다. 좀 더 남자답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고 싶어 했죠. 군대에 입대한 뒤 자신감을 갖게 된 조나단은 캔자스 출신의 한 여성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죠. 가정이 생긴 조나단은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파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오게 됩니다. 한창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이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조나단은 폭발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결국 정신적 문제로 인해 22살에 전역을 하게 되죠. 예의 바르고 착한 눈을 갖고 있던 조나단의 눈은 변하게 됩니다. 온화한 성격은 사라졌으며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으며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은 오히려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오던 군인이 마트 창고에서 일하며 적은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의 아내는 그를 절벽까지 몰아가게 되죠. 아내의 잔소리와 한숨은 조나단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사회성이 사라지고 무기력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조나단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마저 모두 사라졌죠. 조나단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어느 직장이든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었죠. 결국 조나단은 30살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조나단의 어머니 니키는 당시 톨레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조나단을 감싸주고 챙겨주었죠. 아마 이때 어머니인 니키가 아니었다면 조나단은 우울감에 잠식당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30살이 된 조나단은 어머니의 덕분에 조금씩 회복해나갔죠. 마트 창고에 취직한 그는 나름 적응해나가며 자신감을 되찾았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 판단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일까요? 조나단은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글2라는 앱을 설치했죠. 조나단이 이 앱을 가입하고 몇 시간 뒤 한 가지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안녕? 나는 케이틀린이야. 당시 조나단의 프로필에는 정확하게 1990년생이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그의 나이를 알면서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조나단의 프로필 사진의 눈이 그녀를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이 없어 보이며 상처받은 듯한 눈, 케이틀린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 판단했죠. 둘은 한 달 가까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케이틀린은 하루빨리 조나단을 만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조나단이 망설였습니다. 자신과 16살이나 차이 나는 소녀, 처음에는 고민 상담이나 해줄까 해서 연락을 받았지만 케이틀린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케이틀린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적극적이었죠. 조나단은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 만난 장소가 모텔입니다. 케이틀린은 조나단을 통해 주거 장소를 확보하려 했죠. 당시 큰 돈은 벌고 있지 않았지만 모텔 장기 투숙 정도는 가능했던 조나단은 케이틀린에게 모텔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모텔에서 만났죠. 그들이 모텔에서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는 그들의 휴대폰에 존재하는 사진과 영상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나단은 케이틀린을 공주처럼 대했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거나 보호받지 못했던 케이틀린, 그녀는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조나단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받고 깊게 빠져들었죠. 결국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케이틀린은 조나단에게 끊임없이 만나자고 애원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웠던 케이틀린, 심지어 나이도 매우 어렸습니다. 조나단 또한 케이틀린에게 빠져버렸죠. 비록 합의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미성년자였던 케이틀린과 모텔 데이트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범죄인 사실을 알면서도 케이틀린을 1년 동안 모텔에서 살게 한 조나단. 둘은 너무 행복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잘 숨어서 모텔에서만 연애했다면 이 사건은 제가 다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매우 어린 여자친구와 몸을 섞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케이틀린이 모텔에서 함께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촬영해 빨간 웹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심지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명한 웹사이트인 땡허브에선 유튜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상을 판매해 생활비를 마련했죠. 이 시기가 2022년쯤입니다. 케이틀린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 시청자들은 그들을 신고했고 결국 조나단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는 아동에 관한 위험 노출, 음란물 관련 범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죠. 2022년 3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 조나단은 감옥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집으로 귀가했죠. 그리고 케이틀린 또한 당시 나이가 15세였기 때문에 또 다른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다시 불행에 빠진 케이틀린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래서 케이틀린을 맡고 있던 위탁 가정에서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둘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심지어 조나단이 아동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순간 그의 어머니인 니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실하게만 살던 아들이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모텔을 간 뒤 이상한 영상물을 촬영했으니 말이죠. 세상 모두가 이 커플을 반대하고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가 너무 보고 싶었죠. 조나단은 케이틀린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그녀를 몰래 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몰래 살게 했죠. 당시 조나단이 이혼 후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조나단의 어머니 니키는 작은 평수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케이틀린은 조나단의 방에서 몰래 숨어들어 살았습니다. 어머니인 니키가 병원으로 출근하면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지내다가 니키가 퇴근하면 조나단의 옷장이나 침대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볼일은 큰 깡통으로 해결했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생활을 1년여 동안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의 방에 아무리 숨어 있더라도 이때 소녀는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 니키가 잠들었을 때 몰래 외출하곤 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몰래 외출한 케이틀린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나단의 어머니인 니키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와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사고 당시 케이틀린은 심각하게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죠. 결국 케이틀린은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인해 대수술을 받았고 회복에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위급한 케이틀린과는 별개로 어머니인 니키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녀가 자신의 아들 방에서 몰래 숨어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결국 니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 큰 아들의 외출 금지 요청이었죠. 당시 경찰들은 조나단과 케이틀린의 관계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인 니키의 요청에 따라 조나단의 외출을 감시했죠. 시간이 지나 케이틀린이 모두 회복한 뒤 퇴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만 17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탁 가정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당연하게도 조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경찰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의 집으로 또다시 숨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케이틀린은 조나단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아? 너네 엄마가 날 질투하는 것 같아. 너랑 자고 싶은데 나랑 자니까 저러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어머니인 니키가 과도한 애정을 보일 뿐 아니라 아들을 유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나단은 케이틀린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미쳐 있었기 때문이죠. And this was because she didn't want you guys to be together? Yeah, and I think she honestly was really obsessed over him because whenever we were talking to her, about us and stuff, and she was like, well, if you guys have sex, I'm going to be perfectly fine with it and stuff like that. And we were like, well, in the future, like, we're not going to ask you to have sex. Like, that's weird. Like, that's something we would talk out ourselves. And stuff like that. And, she was just, like, always all over her son. Like, always handsy with him and stuff like that, and being really flirt-like, if that makes sense. Like inappropriate? Yes. 태어나자마자 조나단 방에 숨어든 케이틀린은 3일 동안 머물면서 조나단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니키 때문에 우리가 숨어 살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니키만 없다면 둘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했죠. 조나단은 당시 16살이나 어리고 아름다운 케이틀린을 잃어버리기 싫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하는 모든 말들을 맹신했죠.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케이틀린은 조나단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머니인 니키를 없애야 한다는 왜곡된 설득이었죠. 조나단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없애려는 거야? 그는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탐하는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케이틀린을 질투하는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어머니를 사랑했죠. 그렇게 둘은 속닥속닥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그 사이 니키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아들의 방에선 자신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결국 케이틀린은 조나단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당장 실행하자. 그녀가 조나단의 방에 숨어든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죠. 5시간 안에 어머니를 살해하라 명령합니다. I told him that I have 5 hours. I ran away from an independent living house, and I told him he had 5 hours, to kill her, and he told me that he couldn't do it because I was his mom. 조나단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5시간이 지나도록 몇 번 니키의 방으로 향했지만 인사만 하고 나왔죠. 케이틀린은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조나단은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답답해하던 케이틀린은 직접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향했고 가장 날카롭고 커다란 돌을 챙겨 주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머니 니키는 아들과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케이틀린이 니키의 뒤로 걸어갔습니다. 뒤에 발소리가 아들인 줄 알았던 니키는 좀만 기다리면 맛있는 저녁이 완성된다고 말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니키를 향해 케이틀린은 공격을 감행합니다. Strangled her out, and I took her rock and banged her head a whole bunch of times. And then I told him about it, and he was shocked. So then I let him give him a moment. He threw up, and then we went to go get cleaning supplies that I cashed out and stuff. And most of the way, he was really struggling with it because it was his mom. 2023년 4월 19일 당시 53살이었던 니키는 정 한번 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사실이 있는데 니키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조나단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도 케이틀린을 말리지 않았죠. 모든 것을 방관하며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여자에 미쳐 있었죠. 오히려 케이틀린이 그에게 걸어가 괜찮을 거야 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근처 마트를 향해 강수포와 대용량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둘은 어머니의 시신을 비닐에 감싼 뒤 공용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당시 조나단은 여전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선은 모두 파악되었죠. 시신을 유기한 뒤 집으로 다시 돌아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모두 챙겼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니키의 카드를 이용해 모든 현금을 인출했죠. 그리고 그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마치 여행을 떠나듯 멕시코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그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잠적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이때까지도 니키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니키는 아들이 전역한 뒤 힘들어하자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아들만 보살폈죠. 그렇기에 그녀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니키의 시신은 사망한 후 2주나 지난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커플은 2주간의 긴 기간 동안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은 도주하는 도중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처음으로 취한 위탁 가정의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범행을 적어 메시지로 전송하게 됩니다.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은 모든 위탁 가정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을까요? 당시 케이틀린의 심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경찰 모두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지명수배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관심을 받게 되자 케이틀린은 또다시 이상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여러 개 남기기 시작했죠.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신은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조나단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으며 그저 인생을 즐기고 있을 뿐이라며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SNS를 손에서 놓지 않던 케이틀린 덕분에 그들의 위치를 찾는 것은 쉬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멕시코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체포됩니다. So, were you guys driving the vehicle? Yeah. Okay. We were driving his mom's because the mom gave us permission to drive it and stuff. And Nikki, right? yes. Nikki. Okay. 케이틀린은 체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니키가 실종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니키의 차를 운전한 것은 모두 허락된 것이라 말했죠. Used her car because she gave us permission. And you know, that was it. We used most of the money he saved up or whatever to, you know, get there to Mexico. And we had a good experience. No, but I want to know who killed her because she was a nice mom. Like, I think, we know she hasn't been seen for a while, and it says we killed 2 people. We don't know that she's dead. Okay, but you're putting that on me when I thought that she was doing perfectly fine and everything. And I told you I didn't send those messages. He's been able to hack my account. So what we're trying to figure out is what happened and where she could be. 경찰들은 케이틀린이 위탁 가정을 포함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범행을 폭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메시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은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케이틀린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About 2 murders and arson. This is when my ex has him right now. I can write you his name down here. This is kind of thing. This is the one that keeps texting me, and this is back from when I lived with him. He hacked my account. He works like on the dark web and stuff. What do you mean it works in the dark web? Like he works on the dark web. Like, you know, he hacks for people. 경찰들의 지능적인 질문은 그녀를 궁지로 몰았죠. 여러 질문에도 침묵만을 내비추던 케이틀린. 그녀는 결국 2시간 만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I'm taking 100% of the blame because it is the truth. I was the one that killed his mom. I was the one that did the shoot by or whatever. I was just, after killing her, I was like, you know, everybody else because they're always against me. 케이틀린의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을까요? 모든 범행은 자신 혼자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체포 당시 조나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거짓이길 바란다는 말뿐이었죠. 결국 그들은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케이틀린은 가석방이 존재하지 않는 종신형이며 조나단은 25년 뒤에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증거들과 영상, 사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재판이 끝난 뒤 조사관은 조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Your mom doesn't deserve where she's at right now. Right. You wouldn't want that for your mother. I would hope you wouldn't want that for your mother. Never. I So- love my mom to death. 어머니의 시신은 약 2주 동안 쓰레기장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유가족들은 그녀의 장례를 치르는 데만 매우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여자에게 미쳐서 자신의 어머니마저 포기해버린 조나단, 그리고 나이 많은 돌싱남에게 빠져서 살인을 저지른 케이틀린.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